제가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채권 또는 채권 관련된 ETF를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TMF 채권 3배짜리. 근데 네. 그러니까 20년 이상짜리 채권. 네. 울트라 30년이라고 초장기 채권을 네. 울트라라고 그럽니다. 네. 만나보고 싶어요. 이걸 사신 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A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과 B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네. 싼 데서 사가지고 채권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네. 채권을 대체해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그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야? 수요일을 맞아서 채치수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채권 얘기가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진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어우. 진도가 많이 나갔고. 이제 그- 고난이도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일단 처음으로 네. 올해 일단 네. 6월이니까요. 네. 그리고 채권 쪽에 워낙 좀 관심을 많이 그렇죠. 받았던 네. 또 지난해와 올해이다 보니까 네. 개인 순매수 상위 해외 종목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네, 살펴보면 정리를 좋을 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채권 또는 채권 관련된 ETF를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올해 작년 말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언론을 보니까 올해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 상위한 해외 종목 중에서 1등이 TMF라고 해서 네. 또 한국 사람들은 좀 약간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채권이긴 채권인데 네. 3배짜리 채권 네. 상품을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해외 종목 중에서. 보통 네. 해외 종목 중에서 가장 순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전통의 강자 TQQQ, 네. 예, 나스닥 100 네. 3배짜리 이런 것들. 네. 주로 주식 관련된 상품들의 레버리지나 3배짜리 네. 레버리지 상품들을 많이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권 3배짜리. 근데 채권도 제가 뭐 이제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금리 변동에 가장 민감하려면 만기가 길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20년 이상짜리 채권 네. 3배짜리를 가장 많이 사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스닥이 좀 반등을 세게 하니까 오히려 나스닥 하락에 배팅하는 네. 레버리지 상품을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로 살짝 눈을 돌렸더니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산 ETF가 채권 ETF가 울트라 30년이라고. 참고로 미국에서는 울트라라는 말이 채권에 붙게 되면은 네. 초장기 채권을 네. 울트라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울트라맨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울트라맨 굉장히 레이저도 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울트라 그러면은 네. 아 이거 레버리지형 상품 아니야라고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울트라라는 말이 이름이 채권에 붙으면 초장기 채권. 네. 그래서 울트라 30년을 가장 많이 샀고요. 네. 저거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안 돼 있는 거네요. 네, 레버리지는 네.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채권 관련된 레버리지는 ETN이라고 해서 네. 증권사가 발행한 ETF와 같은 상품에는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채권형 상품들이 있지만 아직 ETF에는 없다. ETF에는 3배짜리 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방금은 이제 미국채 울트라니까 미국채인데 상당히 초장기 채권을 많이 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한국 국고채 30년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름에 인핸스드가 붙었습니다. 네. 이런 용어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인핸스드 무언가를 더해서 늘려준다라는 뜻인데 네. 30년이면 30년 채권을 그냥 사게 되면 듀레이션이 3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되니까 네. 듀레이션이 30년보다는 짧게 나옵니다. 네. 예, 순수하게 30년만 네. 사게 되면은 아마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30년 채권을 사게 되면은 듀레이션이 한 18년, 19년 요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핸스드 듀레이션이 짧아졌으니까 네. RP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현금을 유입한 다음에 이 자금으로 채권을 더 사겠다. 듀레이션을 늘리겠다. 이런 뜻이. 듀레이션은 얼마까지 그럼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고 30년 인핸스드 같은 경우에는 한 23년, 24년.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제 30년 스트립이라는 또 상품이 나왔거든요. 네. 스트립은 일종의 벗기다라는 네.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30년 채권을 그냥 사게 되면 듀레이션이 18년 정도밖에 안 나온다. 왜? 쿠폰 때문에 30년 네. 동안 쿠폰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쿠폰을 받아서
그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스트립, 쿠폰을 제외한 쿠폰을 떼버리고 쿠폰은 별도로 떼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30년 채권만 남겨놓은 게 스트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듀레이션을 가급적이면 길게 해서 금리 떨어졌을 때 네. 자본 이득을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상품들이 올해 개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국내 채권형 ETF들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좀 약간 어렵죠. 울투라. 스트립은 듀레이션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거의 이제 원금만 남았으니까 네. 거의 30년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네. 30년까지는 안 30년까지는 가겠지만 한 아니죠. 28년 예. 그 정도 예. 된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지금 올해 1월 네. 1일부터 이제까지 네. 샀던 ETF 주식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아니요, 주식은 포함하지 주식은 않았습니다. 포함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주식은 네. 아무래도 더 뭐 코덱스 훨씬 레버리지라든지 있으니까. 예, 코덱스 예. 인버스라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예.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잡혔기 네. 때문에 이것까지 통계에 넣어버리면 좀 희석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채권만 발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아까 먼저 보여주신 해외는 주식까지 합쳐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통계 재밌네요. 네. 뭔가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잘 읽고 네. 트렌드를 엄청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운영업계에 있지만 네. 만나보고 싶어요. 이걸 사신 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왜 사셨냐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샀다고 해도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영역. 요즘은 전문가와 개인의 차이가 네. 저희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전문가지. 이제 네, 기관은 전문가, 개인은 초보 이런 생각은 진짜 머릿속에서 집어넣어요. 네, 그래서 고도화된 전문가, 전직 채권 매니저 출신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채권 매니저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네. 요 상품 많이 사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는 정말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나 배운 거는 인핸스란 말이 붙었을 때는 뭐 리포 같은 걸 통해서 네. 듀레이션을 높이는 거고 스트립이라고 하면 그 쿠폰을 다 떼내가지고 네. 올리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여주실 다음 통계. 네,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지난번 방송 때에서 네. 어떤 채권들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까? 네.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은 네. 채권 ETF, 네. 채권형 상품들이었는데 진짜 알채권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순수한 채권들은 뭘 많이 샀냐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어제자 데이터를 좀 뽑아왔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어제 장 마감하자마자 캡처를 부랴부랴 떠서 네. 갖고 왔는데요. 가장 매매가 많이 됐던 게 유니슨 15. 유니슨이라는 회사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유니슨이라는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건 어제 하루치인가요? 아니면 네, 어제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예, 이게 예. 쌓이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니슨 15라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더라고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채권이 아니고 신주 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해서 발행한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왜 그러냐? 야, 그냥 채권 발행하면 되지. 왜 신주 인수권이라는 옵션을 더 줘? 그냥 채권을 발행했을 때 판매가 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무언가 옵션을 주는데 어떤 옵션을 줬냐? 유니슨이라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채권이야. 네.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을 더한 채권은 어떤 이점이 있어? 네.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표면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 이 채권을 산 고객들한테 옵션을 하나 더 줬잖아요. 무슨 옵션? 유니슨이라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줬으니까 대신에 채권 금리는 좀 깎을게. 네. 이게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채권에서 투자해서 금리 먹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유니슨이나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신주 인수해서 올라간 주가에 팔아서 주가 차익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채권이고요. 이런 종류의 채권을 주식 관련 사채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대표적인 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영어로는 BW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채권 CB 이 두 가지가 주식 관련된 채권 중에 가장 큰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데이터니까 요거를 예로 말씀해 주신 네, 거고 맞습니다. 이런 성질이 네.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이렇다라고 네.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침 유니슨 15라는 채권이 어제 네, 거래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 예.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진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알채권도
굉장히 만기가 긴 채권들을 많이 매매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20-2, 19-6 두 가지만 기억해 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가 두 번째로 거래가 많았고 20-2는 2050년 3월이 만기예요. 네. 네, 지금이 2023년이니까 제가 2050년 되면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19-6은 2039년 9월이 만기니까 네. 20-2는 그냥 대충 계산해도 만기가 30년인 국채고요. 그리고 그 19-6은 만기가 20년인 국채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얘는 저게 장내 채권이잖아요. 네, 그 장내 장내 채권 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채권은 크게 보면은 주식과 다른 게 뭐냐면은요. 네. 주식은 상장, 리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네.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중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먹죠. 네. 네,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래소에서 올려서 거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 발행한 채권을 누가 인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인수한 채권을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시스템에 올려서 거래하게 하는 게 장내 채권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인수한 채권을 뭐 예를 들어 VIP 고객이다. 좋은 채권 나왔는데요. 한번 사보시겠어요? 네. 얼마에 줄래? 뭐 표면금리 얼마인데 얼마에 드릴게요. 네. 이게 장외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장외 거래가 기본이고요. 네. 장외 거래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거나 굉장히 풍부한 물량들을 자체 시스템에 올려서 좀 HTS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저 시스템을 장내가 그러면 그래도 증권사가 전체 다 같이 하는 거 다 아닌가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아, 각 증권사마다 각 틀립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있습니까? 네, 참고로 그러면 참고로 저건 어디 거를 본 건가요? 제가 몸담았던 전 직장이었던 네. NH증권 HTS에서 알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뭐 아침 방송에서 유니슨 거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제 HTS에는 유니슨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저 장내 채권이 거래되는 종목과 그게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내라고 해서 뭐 KRX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더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가격도 틀릴 수 있습니다. 네. A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과 네. B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AI 보고 보라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좀 부지런한 분들은 예. 같은 채권이라도 가격이 다르면 네. 싼 데서 사가지고 채권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네. 채권을 대체해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 그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매매도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야? 네. 네, 이게 진짜 수수- 궁금했어요. 저는. 네. 수수료가요. 찾아보니까 네. 이제 증권사마다 거의 비슷해요. 네. 예, 제가 그 수수료 부분은 집어넣어놨는데요. 잠깐만요. 뒤에 보시면은 한 6번째 페이지인가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보시면은 장내 채권, 전환사채, 아까 제가 전환사채, 네. 예, 전환사채가 이제 BW, 네. CB, 전환사채 이 세 네. 가지로 주식 관련된 네.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개발 신탁, 수익증권 이런 것들인데 수수료가 0.1, 0.2, 0.3인데 잔존 만기에 따라서 틀려요. 잔존 만기가 네. 1년 미만이면 0.1%, 그리고 1년 미만에서 여기서 잔존 만기라는 것은 그 채권의 만기가 되는 구간입니다. 2년 미만이면 0.2%, 그리고 잔존 만기가 2년 이상이면 0.3%.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너무- 대해서 예, 저도 뭐 말씀드릴 예, 수가 예, 없어요. 저도 예. 채권 매매를 해본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주식만 생각하니까 네. 주식은 뭐 평생 무료 뭐 이런 것도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장시켜 놓고선 거기 상장된 물건들을 중개하는 중개 수수료 역할이고 채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군가 발행하게 되면 그 물건을 떼와서 마치 도매의 개념이죠. 도매의 개념으로 떼와서 그걸 갖고 또 소매의 개념으로 넘기는 일종의 딜링 개념이다 근데 보니까 장내 채권이 1년짜리라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1년짜리가 지금 0.1%면 네. 그냥 딱 1년이라고 치면 네. 1년짜리를 뭐 5.3에 사가지고 5.2에 팔면 0.1%가 남는 건데 대충 1년짜리가 5.3이라면 한 가격으로 따지면 한 9천 원 정도 될 거거든요.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네. 1년짜리를 5.5에 사서 4.9에 팔면 네. 이제 0.1이 남는 거 그 정도도 잘 안 움직이는데 네. 그거를 수수료를 수수료로. 0.1%씩 왕복으로 주고 돈 벌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발상에 전환해버리면 네. 채권을 왜 살까요? 채권을 과연 트레이딩 목적으로 살까요? 아니면 캐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살까요?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네.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저렇게 수수료를 내갖고는 절대 트레이딩을 못한다.
그래서 생각이 언뜻 드네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저도 뭐 이제 제가 뭐 이게 맞다 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1년 미만 채권이라면 저는 네. 트레이딩 목적보다는 캐리 즉 만기까지 가져가서 쿠폰 받고 만기 상환 받는 그런 목적이고 실제로 채권이라는 그 자산의 특성이 네. 주식처럼 매매를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라는 개념보다는 뭐 이사님이 물론 저 네네네.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고 이사님한테 뭐 항의할 일은 아니지만 네네네. 자 20년 넘는 것도 0.3% 너무 택도 없이 비싼 게 네. 0.4 왕복을 하면 0.6인데 네. 뭐 너무 높죠. 그런데 사실은 저거 증권사에서 그냥 공시하는 거고 전화하면 더 싸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낮춰주세요. 그러면 아마 낮춰줄 제가 것 뭐 이제 같은데요? 전체 증권사를 네. 다 조사한 건 아니고요. NH증권, 삼성증권 뭐 몇 가지 증권사들을 조사했는데 네. 또 이 메뉴 옆에 협의라는 메뉴가 그러니까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싫어하겠지만 네. 저거 너무 비쌉니다. 저거 네. 너무 비싸고요. 저렇게 하시면 돈 절대 못 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여기서 짜잔 등장하는 예. 이유가 그러면 ETF를 하십시오. ETF도 좋고 ETF는 네. 채권 ETF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좀 달라요. 네. ETF는 일종의 이제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거래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 주식에 해당되는 거래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권사마다 다 틀리겠지만 뭐 평생 무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 ETF를 매매하신다면 네. 방금 보여드렸던 알채권을 매매했던 그런 수수료보다는 수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릴 제가 수가 이제 있죠. 주장하고 싶은 거는 증권사에서 ETF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채권이고 채권도 채권인데 ETF는 싸게 해주면서 네. 장내 채권 수수료를 저렇게 높게 설정한 건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네. 번째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너무 높아서 난 못하겠다. 네. 낮춰달라 그러면 협의. 저는 협의하면 낮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이사님한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예, 건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 아니죠. 저- 절대 저- 아닌데. 저한테 하시는 거. 증권사들이 네, 너무 저한- 싫어하겠지만 네, 저한테 그 저는 말씀 하신다면은 저는- 시청자를 위해서 네, 저한테 그 말씀 하신다면은 뭐 그러니까 채권 ETF 하세요. 네, 참고로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ETF 예, 운용사니까 예. 채권 ETF 그래서 채권 ETF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렇네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네요.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 채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경우에 0.1, 0.2, 0.3%의 네. 수수료를 거래 수수료를 내겠지만 채권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과세입니다. 네. 그리고 쿠폰 즉 이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 15.4%를 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1년 만기 채권인데 9,000원에 샀어요. 네. 9,000원에 사가지고 근데 다행히 금리가 떨어져줘서 이게 9,000원이 한 9,9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이자 1%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9,000원에 사서 9,900원에 팔았으니까 900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1% 이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00원이라고 계산하면 1% 이자니까 100원 받았지 않습니까? 100원에 대해서 15.4% 떼고 그 이자를 받으니까 나는 9,000원에 사서 9,900원, 900원 먹고 또 100원에 대한 이자는 15.4% 뗐으니까 대략 한 뭐 85원 정도. 그래서 나는 985원의 채권 수익이 발생한 건데 근데 손해가 나도 까주진 않는 거잖아요. 네, 상기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네. 그냥 채권에 있는 액면, 네. 쿠폰 퍼센트가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내 보유 기간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쿠폰을 받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무조건 쿠폰을 받는 거죠.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일할에서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채권이 어떤 국채는 예전에 발행해서 1%짜리가 있고 네. 요즘에 발행해서 뭐 예를 들어서 5%짜리가 있으면 네네네. 1%짜리 사면 세금 1%에 대해서 15점 그렇죠, 몇 프로 그렇죠. 내고 이건 5%에 대해서 15점 몇 프로를 내니 네네. 쿠폰이 작은 채권이 더 인기가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6과 20-2가 네. 인기를 끌고 그것만 있는 기억해요. 이유가 네. 끌고 있는 이유가 네. 표면 이자 채권 쿠폰 이자가 네. 1.5%, 1.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00원 기준으로 그 20-2, 19-6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0원, 네. 7,0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6,000원에서 뭐 6,500원 뭐 듀레이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럼 500원에 대한 이자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채권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자본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내용 계속 좀 가볼까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ETF는 그러면 채권 ETF는 네. 어떻게 세금을 떼? 채권 ETF는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네.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매매 차익,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아직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도 5만 원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거 없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채권 ETF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아까 채권의 예를 들어드리면 나 6,000원에 사서 6,500원에 팔았어. 채권을 매매하게 되면 채권에 대해서는 500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ETF는 있습니다. 네, 그게 차이입니다. 아까 ETF가 수수료는 싸네? 0.1% 채권 수수료는 싸네? 그렇지만 채권 ETF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는 펀드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채권으로 보는 것이 네, 아니라.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는 ETF는 순수한 국내 주식형 ETF만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뭐 단순하게 그 ETF가 9,000원에서 10,000원 됐어. 1,000원 곱하기 15.4%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표 기준가의 증분, 매매 차익의 증분 중에서 적은 값의 15.4%의 세금을 때립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것만 살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공지가 되어 있을까요? 네,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ETF 관련된 교육을 네.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공지를 하니까 이건 채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논쟁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채권을 사는 게 수수료. 나은지 수수료 측면에서 나은지 아니면 채권 ETF를 통해서 매매하는 게 나은지 이거는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ETF 채권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그러면 안 냅니까? 아직은 금융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해에 대한 상계는 없습니다. 상계는 없지만 세금도 안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쿠폰에 대해서도 안 내고. 쿠폰은 그냥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건 쿠폰은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쿠폰에 대해서는 15.4% 떼고 내고 들어오니까 매매 그건 차익에 대해서는 네. 상계는 되지 않지만 뭐 당연히 세금은 안 내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우리가 첫 얘기 때 TMF라는 또 해외 상장 네. 채권 ETF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외 상장 또 ETF들은 약간 또 틀려요. 네. 세법이 약간 틀린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상장 그 ETF들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에는 상계를 좀 해줘요. 네. 예, 상계를 해주고 250만 원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해줘요. 네. 그리고 나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물리거든요. 네. 좀 높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막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네. 얼마가 분기점이냐? 어차피 해외에 상장된 ETF들도 한국에 웬만큼은 다 상장되어 있거든요. 물론 3배짜리, 뭐 5배짜리 이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해외 상장 ETF는 그 안에 채권이 해외 채권이 들어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국내 채권이 들어있는 게 네네네. 아니라. 네네. 예, 예. 그래서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 공제 해주고 네, 예, 예. 22%의 양도세를 물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8,300만 원이 분기점이더라고요. 아. 네, 8,300만 원 이상의 이제 매매를 해서 할 경우에는 뭐 국내가 유리하다, 해외가 유리하다 그런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단순하게 좋아서요. 결국은 국내에 있는 채권 ETF는 펀드로 보는 것이고 네. 해외에서 상장되는 해외 ETF는 주식으로 보는 거네요. 주식 상장 채권, 상장 유가증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세법 자체가 아마 세법 좀 자체가 틀린 걸로 다르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이 아마 좀 크게 매매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상장된 이런 네. ETF들을 네.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네. 채권을 통해서 수익이 2천만 원 넘게 되면 2천만 원 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전체 소득과 예. 종합해서 과세를 때리니까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그 세 같아요. 개가 다 들어가나요? 네, 다 들어갑니다. 네,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개를 구분해 보면 국내 알채권, 국내 알채권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별 채권 우리 그냥 국내 개별 채권, 개별 그다음에 채권이 국내 ETF, 해외 ETF. 그러니까 네. 국내 ETF는 국내 채권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해외 ETF는 해외 채권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세 개 다 뭐 수수료는 다 알아봐야 되고 과세는 쿠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가소되고 네, 15.4%.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알채권은 빵. 네. 그다음에 국내 ETF는 15.4, 네. 해외 거는 22.22%. 22%입니다. 22%. 일단 이렇게
뭐 단순하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주식에서 그 채권에서 네. 쿠폰 받은 거 이런 것들을 합산하게 돼 있고요. 네. 해외에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입니다. 아, 그건 분리과세고. 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종합 과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또 해외물을 많이 매매하시는 이유도 그런 22%, 15.4%, 22% 당연히 7% 정도 차이가 나지만 또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예. 또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유리하실 수도 국내 있거든요. ETF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대상이고 네. 해외에서 매매한 ETF는 분리과세다. 네. 뭐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한번 내면서 행복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네. 계시군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채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은 제가 준비한 장표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하는 총재님께서 야 단기 금리 왜 이렇게 낮아? 이거 우리 금리 인하 할 생각 없는데 네. 단기 금리 너무 과도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갖는 네.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리가 많이 튀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튀면 당연히 채권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에는 네. 실제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 금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초단기 채권 상품 그리고 단기 채권 상품, 중기 채권 상품, 장기 채권 상품은 어떻게 가격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네. 채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